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1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검찰 수뇌부의 자폭. 누가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이 이 검찰총장이 있을 건데, 검찰총장이 이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차관하고 이제 의논을 한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 차관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반대하겠죠. 대장동.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나라의 이제 건강 이런 것이 이제 되게 많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보고 살아야 되죠. 하게 하면 중국에서도 살고 홍콩도 사니까 다 사는 거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정시나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간 약세론, 정점을 찍었고 약세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한 그걸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월요일 날 미국 정시가 개장이 되면은 주식을 사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한국 문제 다루고, 이 서울시장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이 방송을 보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기자 출신이 운영하는 인기가 있는 시사 프로그램 어떤 거는 긍정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제 방송의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긍정론이 많죠. 근데 한국 정치는 좀 어둡게 보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 출신들은 평생 동안 원끝 글을 못 써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편집실 방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자들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위 같은 걸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익숙하죠. 기자 출신들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변절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시대 상황이나 대세에 맞추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글을 쓰는 그런 거가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죠. 저는 조직 생활을 한 10년 정도 딱 했으니까 한국 사회의 수직 조직이나 이런 문화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좀 거칠게 말하면 내 쪼대로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대 상황을 보고 긍정이면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부정이면 부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출세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굽히거나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송 전부 다 내용은 내가 정치를 어떻게 보고 세계를 어떻게 보고 투자를 어떻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철두철미한 주관적인 의견을 필요하는 거지, 출세를 위해 가지고 입장을 바꾸거나 좀 타협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기자 출신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은 평생 동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참 강골이다 이렇게 보지만 항상 이거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편집실 윗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주는 어떻게 생각할까, 독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익숙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여러분들 시청자한테 사기를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한국이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 수준이라는 거가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냐 이야기죠. 예?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서울시장 자리에 오세훈 씨하고 제가 고대 이제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해에 입학해서 이제 그러니까 학번이 같은 거죠. 아주 뭐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세계관하고 오세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무슨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8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런 거 다 사소한 이야기고 서울시장 자리는 이제 국힘당이 차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한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을 겁니다. 뭐 다른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시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송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학술적으로 분석적으로 한국 선거 문제를 가장 깊숙이 파고든 사람이 아마 절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투자했으니까 한국 선거의 알파 오메가 본질 실태 상황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가장 여러분들 정통하게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장은 아마 오세훈 씨가 다음 2028년입니까 2027년입니까 그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이제 뭐 오세훈이 나오든 세훈오가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서울시장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아마 다음 지방선거를 제가 전망해 보면은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정도가 살아남을 겁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뭐 경남도지사나 부산시장도 아마 지금 여당이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세훈 씨는 또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본인도 그냥 대부분 다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이렇게 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겠죠. 기막힌 일들이. 그러니까 당장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을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가지고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내용이 왜 안 하게 됐는 게 장차관한테 지시를 받은 거죠. 이 검찰총장이. 뭐 검찰이 이제 해체가 돼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 자신들이 뭐 너무나 지조 없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기계 같은 게 없어진 거죠. 기계. 그다음에 이제 용기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호는 대한민국을 걸고 있지만 체제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개인이 내리고 이제 그것에 맞추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후손들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겠죠. 그런데 사람 사는 건 다 삽니다. 중국 공산당 지하에서도 수십 년 살고 홍콩 지하에서 사는 거니까 뭐 이제 좀 민감한 사람들은 괴롭겠지만 뭐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무뎌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특별하게 한번 다루는 거는 오세훈 씨 얼굴을 보니까 오세훈 씨가 한국 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냥 길길이 날뛰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세훈 씨 보고 뭐 하기야 이해를 하죠.
올해 65이니까 뭐 당신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나이 서로 먹어가는 입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니까 한국 정치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부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뭐 현저히 낮은 거죠. 현저히 낮으니까 그냥 권력을 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을 다 입맛이 맞게끔 이제 바꿔갈 것이고 헌법부터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 권력,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 하에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오세훈 씨는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오세훈 씨 많이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다 이긴 게임이니까 오세훈 씨가 나오든 아니면 뭐 김갑동이가 나오든 간에 이기는 것은 다 이기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홍준표 씨나 뭐 오세훈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는 사람은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아무도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지난 김무성 씨나 황우여 씨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흠집 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뭐 이기는 선거인데 흠집을 내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세훈 씨가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치인들 다 어떻게 한 인간도 그렇게 참 내가 참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봉급 타먹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이제 검찰이 대장동에 이제 항소 포기를 한 그 내막이 이제 다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번에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수천억의 그런 이익이 합법화된 겁니다. 민간업자들한테. 여기 보면은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수천억 베이맥 한수 막혀 이제 공적인 이익을 사적인 이익으로 편취한 부분을 2심에서 따져볼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민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체제하에 살아가게 되면은 새로운 계급을 형성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이익을 나누어 갖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 거죠. 그렇게 이익을 나누어 갖는 그런 이제 관행들이 만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어떻든 검찰총장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항소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법무부 장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간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뭐 정치인들만 다 이렇게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그런 구석구석에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할 그는 전문인들이 전부가 다 들어 누워버렸으니까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대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한 일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그걸 막았던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르면 검사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상급심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천억의 그런 개발 이익을 개인이 갖도록 그렇게
그냥 검찰이 협조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 수익 가운데 약간 몇백억 정도만 개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서 조금 있다가 나오면은 그냥 수백억 수천억 정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액 473억 3,200만 원으로 줄었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추진액과 재판부가 추진을 명령한 액수가 차이가 큰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퉈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질적 일당 지배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지나면은 또 다 잊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겠죠. 이제 일선 검사들은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검찰 지휘부의 그런 오케이 사인을 기다리는데 검찰 지휘부가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결정이 된 거죠. 이번 사건도 대장동 담당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네요. 강백신 대정고검 검사는 새벽 4시쯤에 검찰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내부망 2플러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 이런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법무부의 장관 차관이 아마 명령을 내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국은 다 덮는 걸로 몇천억 정도 그냥 버는 거죠. 직원들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 대기하고 있었고 밤 12시가 가까워질 때가 중앙지검 지휘부에서는 항소장 접수 여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이 불허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지휘를 설득했지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성공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바사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민족 자체의 원형이 그런 것 같아요. 원형이.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것은 없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힌들 어따리 뭐 이런 게 만연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해체가 돼도 그냥 뭐 너희들이 없으면 또 조금 고생을 하겠지만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여기 보시죠.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에 법무부의 항소 여부를 성인밖에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 법무부의 성인을 꼭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된 거죠.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지금 와서 뭐 하겠습니까.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는 거 아니고 불의가 이제 하수구를 이제 가득 채울 건데 하수구를 가득 채워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죠. 나라가 지금 여러분 5개월 만에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이렇게 하는데 불의가 이러면 하수구를 전체를 이제 다 채우겠죠. 이렇게 이런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이제 거의 수립이 된 거죠.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그 원형은 이제 특기를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은퇴기를 보내신 분들 많으실 거고 한참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례가 터키입니다. 터키를 보시게 되면은 터키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일당 지배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 사례를, 그러니까 다 반면 교사입니다. 견문을 넓혀 놓으면은 내가 왜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역설하는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다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기, 오늘 터키 문제를 뭐 일부러 다룬 것은 아니고, 오늘 터키에 이제 아마 이스탄불의 시장이 야당 인사인 모양입니다. 야당 인사를 이제 건박해서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여기서도 터키 검찰이 역할을 한 거죠. 지금 여러분 보는 이 똑똑하게 보이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스탄불 검찰청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에 맞서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탄불 시장의 체포를 주도했던 곳인데, 뭐 실질적으로 수도는 아니지만 이스탄불이 거의 수도 역할을 하는 데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스탄불 검찰청이 발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튀르키예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라이벌들의 입을 막고 기자, 판사, 시장 등을 구금하기 위한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이 도구가 된 겁니다. 도구가. 이스라엘은 폭군 에르도안의 최근 홍보성 술책을 단호히 그리고 경멸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 시장만 여러분들 그냥 체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위직들 체포영장을 발급하니까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여러분 열받아 가지고 사아를 한 외무장관인데, 너희들 터키의 검찰이 뭐 하는 데냐, 너희들이 도구잖아, 주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영어 표현을 썼습니까? 툴이라 했네요. 터키 검찰이 become a tool for silencing political rival, 정치 라이벌의 입을 다물게 하는 도구 역할을 터키 검찰이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검찰 경찰이 이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become a tool, 툴이 되는 겁니다. 도구. 도구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고 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은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나 공수처 조직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는 것, 툴이 되는 거죠. 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탄불 검찰청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의 폭정과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된 사법 시스템, 이제 국민을 억압하거나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도구가 제도화된 나라가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외가는 이제 다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고 상권 분립이 있는, 그래 그거를 형식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 민주주의.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터키가 익숙하고 튀르키예죠.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죠. 실질적 일당 지배.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한 번 더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터키는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국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터키는 현재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 중심의 일당 우위 지배체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그걸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외관상은 다 그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상권 분립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터키를 불완전한 민주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예. 여기 뭐 이제 대통령 여러분들 중심제로 전환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에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고 그다음 이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예. 정부의 비판적인 판사 검사들이 대규모로 해임되고 이런 게 다 이제 일종의 지금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참고 자료가. 그다음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터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하나도 여러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당 우위의 권위주의적 경향. 그럼 뭐 이제 일당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다. 그렇게 보면은 뭐 틀림이 없는 거죠. 예. 이런 나라가 되면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층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증발시키기 때문에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거죠. 연간 상승률이 32.87%입니다. 그 지금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자국 화폐가 리라인데 리라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달러 대비해 가지고 22.74% 떨어지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달러 대비 터키 자국 화폐 가치가 리라가 계속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일당이 지배 체제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현상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속적인 자국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리라 가치가 지난 12개월 동안 리라 가치는 달러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물 환율은 22% 그러니까 계속 신저가를 돌파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 리라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뿌려야 되니까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춥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데도 통화 가치 하락과 맞물려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간 30%대 이것은 리라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리라 자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계속 낮아지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돈 뿌려가 여러분들 경제를 살리겠다고 달라들면은 그다음 마음에 안 들면 중앙은행 총재 수시로 잘라버리고 그다음 미국하고 이제 외교적 갈등도 빚고 그다음 전형적인 것이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재정 적자 무역수지 적자 뭐 늘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화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달러 대비 리라 가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상이 어떻게 나라가 이러면 앞으로 겪게 될지가. 그래서 달러와 자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터키의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자기 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앉아서 여러분들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아주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되지만 그래도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은행에서는 달러 환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암시장에서 디지털 코인을 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의 코인 하나. 그다음에 리라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자국 화폐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는 길이 뻔하죠. 리라하는 지난 몇 년간 달러 대비 가치가 80% 이상 폭락했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30%를 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60%를 초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라를 저축하는 행위는 자산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죠? 그리고 은행이 갑자기 여러분들 뭐 인출 같은 걸 금지시켜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전부 다 여러분들 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방식으로 달러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라와 약세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쉽게 특히 중산층들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터키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률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청년층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가치 저장 수단 자기 나라 화폐를 갖고 있으면 전부가 여러분들 하룻밤 지나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터키의 사례는 암호화폐가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자국 통화가 실패했을 때 시민들이 저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존 도구 생명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역사적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가 소개하는 것은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되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터키 같은 현상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와 자산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부 분들이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는 그때 단호하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경로 의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달러를 사면 안 되죠. 달러 가치도 계속 떨어지니까. 아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너무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니 공병호 TV에 답을 다 줬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미국 달러와 자산을 가지려면은 지금 들어가기는 뭐 괜찮은 시간이죠. 가격이 조금 조정됐으니까 SCHG나 그다음에 QQQM 나스닥 공병호 TV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이 자기 재산을 여러분들 보존하는데 좀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 같은 재산을. 강의를 뭐 수천 번 수백 번 했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미국 달러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레바논보다 더 극적인 사례가 터키보다 극적인 사례가 레바논 사례를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비슷한 사례들이 전부가 남미도 비슷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뭐 남미의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자, 여기 이제 레바논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 사례를 보시면은 제가 왜 일찍부터
달러가 아니고 달러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레바논이 참 괜찮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중동의 파리 이렇게 불리고 레바논은 부자도 많습니다. 부자도 많고 레바논 내전을 겪었지만 이제 레바논은 주변에 팔레스타인계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름 들어오면서 나라가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리고 기독교하고 회교 인구 구성비가 뒤바뀌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나라가. 이런 나라는 정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화될 가능성이 너무 낮은 거죠.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해 보죠. 야, 레바논에 사는 건 어떨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은 물가가 15.1%가 뛴 겁니다. 매년. 2020년 4월에는 268%가 뛴 겁니다. 물가가. 화폐는 90% 이상 폭락한 겁니다. 한 5년 만에. 그냥 레바논 파운드화가 그냥 종입니다. 종이. 그죠? 그 나라가 달러를 못 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러를 못 벌면은. 달러를 못 벌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용이 여러분들 떨어져 가지고 외자를 꿀 수도 없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인플레이션 15%는 수치상으로 크게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가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달러와 거래가 보편화된 영향과 통계적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겁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다음에 15.1%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거의 한 화폐 가치가 5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 남은 겁니다. 그죠?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나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되면은 베네수엘라도 비슷할 겁니다. 남미의 대부분 국가가 비슷할 겁니다.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정도 차이가 있겠죠. 2025년 11월 현재 실질 환율은 달러당 89,500 수준으로 가치가 90% 이상 폭락하여 사실상 통화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많은 거래와 저축이 이제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는 종이니까. 그래서 달러와 자산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달러 말고. 여기 보시면은 레바논은 특히보다도 훨씬 심각한 경제 위기가 통화 붕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을 포함한 레바논 국민들 사이에 달러 코인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레바논에서 암호화폐는 단순히 투자 수단을 넘어서 자산을 보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인출을 거부해 가지고 돈을 못 찾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래 폭동이 나고 그렇게 한 겁니다. 2019년 경제위기 이후에 레바논 은행들은 고객들의 미국 달러 예금 인출을 제한했습니다. 예금은 명목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은행 환율로 인출해졌습니다. 은행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은행에서 이러면서 자기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이프 인플레이션, 초고속 인플레이션입니다. 레바논 파운드로 저축하는 것은 곧 바로 자산의 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민들은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선호합니다. 베이루트의 암호화폐 장외거래소 상인들은 전통적인 비공식 환전 시스템의 하왈라 네트워크의 확장판으로 기능합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 디지털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넣거나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 달러로 쉽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프리랜서는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해외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받거나 해외 거주 친척으로부터 암호화폐로 송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원화 표시 자산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 정도면 충분한 거죠. 집은 원화 표시 자산이니까. 레바논에서는 이 봉급받는 사람이 이런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제기관의 직원들은 월급을 3,000불 정도 월 받습니다. 공공부문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800만 레바논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89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달러로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보통 대다수 레바논 사람들은 거지하고 부자 차이인 겁니다. 800만 레바논 파운드를 받더라도 89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 이런 새벽마다 이런 달러와 자산을 사야 되고 이렇게 외치는 게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전부를 다 보고 또 요즘에 이런 레바논을 직접 안 가봐도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다큐멘터리나 유럽 다큐멘터리 잘 만들었으니까 보면은 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그죠? 레바논 파운드화가 아니 종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와 자산을.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레바논의 공무원이나 교사 봉급을 89달러를 받아 어떻게 살 겁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에이 공박사님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서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레바논 파운드를 받는 공무원, 교사, 군인, 연금 수령자들 전통적인 중산층은 월 100달러 미만의 구매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레바논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과거에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화폐 가치가 10%로 떨어졌으니까. 국제기구나 IT 금융 등 해외와 연결된 민간기업 혹은 해외 송금을 받는 사람들은 달러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거죠. 레바논 출신들의 디아스포라가 많습니다. 해외로 여러분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아마 인구 대비에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레바논계 인민자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많이 나가고 미국도 많이 나갔죠. 이 친척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돈을 조금씩. 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은행은 믿을 수 없으니까. 레바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바로 해외 거주 레바논인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암시장 같은 데서 그냥 바꾸어 가지고 부족한 그거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족들이 내려와서 돈을 좀 보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파운드를 받는 국민들이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반면에 달러를 받은 가정은 의약품 그리고 전기가 자주 끊기기 때문에 발전기용 연료 태양광 같은 거 다 개인이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인프라가 많이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는 겁니다. 나라 망가진 게 순식간입니다. 한 70억 달러 되는 1년에 해외 친인척들이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가. 해외 친인척들이 은행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나 제한을 우회하여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북조선에 많이 보내죠. 지금 탈북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북조선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돈을 여러 가지 경로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송금을 받는 가정이 레바논 파운드만 받는 가정보다 훨씬 낫지만 레바논 전체의 경제 및 사회적 붕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전이 수시로 되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들이 안 지키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스위스가 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회죠.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스위스랜드는 패러다이스로 그렇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런 영상이 나왔네요.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스위스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그런 유럽 연합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법 이민자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엉망진창이네요. 전체가 그렇지 않겠지만 도심부의 한 지역을 누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보냈는데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영원히 동화가 안 되죠. 이 대부분 다 북아프리카에 올라와서 관광비자로 이렇게 들어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스위스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구나. 저는 스위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알제리라든지 사하라 이남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요즘엔 뭐 제가 직접 여행을 갈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스위스는 괜찮을 거다. 제가 여행지 중에 스위스는 가본 적이 없네요. 그렇지만 뭐 안 가봤지만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뭐 난장판인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런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정치인도 있고 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아니 자기 나라 국경을 지켜야지. 세금 먹고 뭐하냐. 자기 나라 국경 지키고 자기 나라 바다 지켜야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도대체 스위스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보니까 스위스는 오랫동안 높은 삶의 질과 강력한 사회 시스템 덕분에 유럽의 낙원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 보신 이미지가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망명 신청 건수가 23.3%로 증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터키, 에리트레아 주로 무슬림들이 오지 않습니까? 동화가 안 됩니다. 동화가. 영원히 동화가 안 되죠. 스위스 내 불법 체류자 쌍빠빠비의 신분증 미보유자는 7만 6천 명으로 추정된다. 강력하게 단속에 좀 추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반인권적이라고 또 야단치겠죠. 다수는 수년간 장기 체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이번에 독일에서 지금 추방한다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원칙적으로 추방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스위스가 여러분 이 모양인 겁니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고 통제된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문제로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는 또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 무슬림 젊은이가 와가 힘이 얼마나 센지 일본 경찰들이 쩔쩔매네요. 여기 이제 일본인이 쓰신 건데 우리 경찰이 이런 종류의 인물들을 다루는데 100%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대였으면 여러분 경찰이 달라들어 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는데 하루카와키라는 분이 쓰셨네요.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내 자유를 지켜야 되고 내 참정권을 지켜야 되고 내 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거를 안 지키겠다. 그러면 뭐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뭐.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국제뉴스의 마지막 부분 하나 더 다루고 미국도 여러분들 연방정부가 40일째나 여러분들 셧다운이 돼가지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봤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들 40일째나 셧다운이 지속될 정도가 되냐. 그래서 나도 미국 여러분 문제 잘 모르니까 미국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11월 8일 기준으로 39일째 셧다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핵심은 미국의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해라.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다루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윗을 통해 가지고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것이 60표인데 100석 가운데 공화당 의석이 그렇게 안 되니까 과반수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치가 핵 옵션을 발동하면 된다.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분발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사 방해 과정인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고 핵 옵션을 발동해라. 이렇게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핵 옵션이 뭔지 필리버스터는 알겠는데 핵 옵션이 뭔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제도를 좀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민주당의 셧다운을 끝낼 합의를 이룰 때까지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화당은 즉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핵 옵션을 발동시키면 51표만 가지면 되는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60표를 얻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민주당 소수당의 표결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는 알지 않습니까? 의사 방해 합법적 절차인 거죠. 필리버스터를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회 회기 종료 시점까지 토론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 진행을 마비시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진행하는 겁니다. 미국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상적인 경우는 60표를 얻어야 되는가. 60표를 어떻게 얻습니까? 3분의 5분의 3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공화당이 몇 석 앞서고 있을 겁니다. 50 몇 석이겠죠. 필리버스터 종결은 사실상 상원의 의사 진행 규칙을 변경하라는 뜻입니다.
필리버스터 계속하지 말고 그거 중지시키고 상원 다수당 의장의 이름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핵 옵션을 발동시키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40일 동안 14차례 거부가 됐네요. 연방정부가 저렇게 40일간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핵 옵션 이름도 겁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는 핵 옵션을 발동해서, 핵 옵션을 발동하게 되면 발동하는 사람은 다수당 상원 의장이고 혹은 부통령이고, 그걸 발동시키게 되면은 51표만 가지고 여러분들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최우수단의 핵 옵션이네요. 이름도 겁나네요. 그런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지어야 되니까 핵 옵션에 찬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힘든 거죠. 일반적인 법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60표가 필요하고 상원 의장 이름으로 의사규칙을 변경하는데 핵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당의 상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의사결정 규칙을 바꾸게 되면 51표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정치라는 것이. 핵 옵션을 발동하는 주체가 상원의장입니다. 상원의장이 특정 절차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되면은 그다음 표결에 붙여가지고 표결이 통과되게 되면 그다음에 예산안은 51표 찬성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더 장기화되면 참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연방정부 셧다운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이제 충돌 사태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미국 정치에 핵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미국은 예산안 통과가 상당히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투자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데가 여러분 다 그렇지만 사는 게 참 팍팍하네요. 미국도 학자금 정체가 한번 다뤘는데 참 많네요. 세상 사람들이 이 50대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자금, 여기 이제 50대도 학자금 연체자가 가장 많네요. 50대에 이렇게 학자금 연체가 돼 있으면 학자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최근에 여러분들 급속하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짙은 푸른색이 50대입니다. 50대. 50대 이상. 50대 이상까지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2025년 3분기 학자금 대출의 14%가 90일 이상 연체 전환되어 2003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오신 그런 이민자들이 자식들한테 학자금 대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학자금을 다 대주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인생 초년부터 대출금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50대도 여러분들 많은 거 50세 이상이 20%가 여러분들 연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연체액이 대출액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평균값입니다. 50세에서 61세가 되면 5만 불인데 이거를 못 갚는 모양이에요. 5만 불이. 예. 우리 기준은 아주 큰 액수는 아닌데 예. 100명 중 14명이 여러분들 연체가 된 겁니다. 세상 뭐 어디든지 사는 게 팍팍하네요. 예. 미국의 고용시장이 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AI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대졸자 젊은이들 취업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먼슬리 체인지니까 최근에 이런 고용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된 겁니다. 고용 환경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 하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지? 예. 대체 데이터 제공업체인 리베리오에 따르면 10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9,100명 감소했습니다. 예. 어떻든 여러분 고용 상황이 많이 안 좋고 특히 AI로 인한 실업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젠슨 황 발언이나 이런 걸 인해 가지고 S&P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회복이 됐네요. 예,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회복이 되죠. 그지? 예.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많아질 테니까 미국의 기술주 앞날은 그렇게 뭐 어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빚을 지고 그렇게 암호화폐를 많이 투자를 하네요. 오늘 새벽에 X를 보다가 36세 젊은이가 6년 동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으로 착실하게 암호화폐를 왔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베팅해서 전부 다 자기 자산이 청산됐다고 그렇게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6년간 저축한 걸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러면 암호화폐를 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 그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급증하면 청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격렬한 하락 시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를 거로 하고 여러분들 롱 포지션을 돈을 걸었는데 그게 내리니까 전거금이 다 한꺼번에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빚을 지고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네요. 암호화폐.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네.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이 전년 대비 6.7%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개 7% 정도 성장하네요. 화폐량이. 그리고 중국이 좀 심해가 중국은 8% 연평균 8% 정도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돈이. 그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9월 세계 광의 통화 공급량이 전년 대비 6.7%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인 142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증가율은 9.1%고 주로 중국과 미국이 주도했고 중국이 더 많이 돈을 푼 것 같습니다. 중국이 47조 달러로 전 세계 유동성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화폐 구매력이 29.5% 정도 내려간 거네. 2000년부터 2025년 사이에.
강제매매라고 하죠. 강제매매. 소비자 심리가 역대 사상 최저치인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역대 사상 최저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금리를 확확 내리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 똑똑하신 분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미국의 이런 소비자 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표지 않습니까? 이 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팀 코츠맨이라는 분이 윤전기 막 돌리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뿌리겠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치고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 그럼 여러분 그것만 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금리를 화끈하게 내리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겠구나. 유동성이 어마어마 공급이 되겠구나. 자산 가격이 뛰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이제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샤나카 님이 6개월째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하한선이 상당히 견고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기고했네요. 10만 불 선에서 6개월 정도 머물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란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난달에는 고래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장기 대형 보유자들이 40만 개 정도를 여러분들 시장에 내놨는데 그걸 전부 다 기관들이 다 흡수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이 10만 불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네요. BTC가 이번 주에 여러 번 10만 불 아래로 여러분 갔는데 잠시 갔다 올라갔죠. 잠시 내려갔다가. 그죠?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속으로 10만 달러 위에서 종가를 마감했으면 잠시 내렸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행운이 아니고 강력한 시장 구조를 반영하고 10만 불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레버리지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청산됐고 고래가 여름 40만 개를 시장에 던지더라도 대부분 다 그거를 ETF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정리해 놔가지고 6개월 동안 10만 불 사수 대개 장기 보유자가 이제 보유해 가지고 콜드 월렛으로 여러분들 다 퇴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견고하다는 겁니다. 10만 달러를 넘긴 6개월 이렇게 여러분들 긍정론을 필요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딱 끝났다.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다. 지금 강 시장 외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네. 닥터 프로핏. 이 양반 논리는 뭡니까? 엊그제 말씀드릴 겁니다. 약세론을 펼치는데 앞으로 한 8월 9월까지 내년 6만에서 7만 불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는 약세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약세장이 시작되는 뭐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약세론자를 보면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들리는 겁니다. 그럼 풀린 돈이 어디로 가냐 이야기죠.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풀 준비가 연쇄적인 금리 인하로부터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그리고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용 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이 풀릴 거 아니야 이야기죠. 그럼 그 풀린 돈이 바닷물처럼 증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주로 과거의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들 같다. 근데 유동성 공급과 같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한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를 보게 되면 3년 강세, 1년 약세, 3년 강세, 1년 약세,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여러분들 주식이나 BTC 같은 걸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오르면은, 그죠?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오르면은 조정이 아니고 5만 4천 불에 6만 불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아닌데, 내가 그냥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그럼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돈이 풀리면 이러면 주식을 사든지, 금값은 너무 올랐으니까 어디로 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가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돈이 풀리니까 성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떨어졌을 때 현명한 사람들도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판세를 잘 읽는 게 중요한데, 막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고, 그 약세론에 대해서 조금, 비관론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겁니다. 이 양반 글을 오늘 읽고,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푸른 색이 광의의 통화량, 글로벌 통화량입니다. 돈이 이렇게 풀린다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게 약세장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인데 통화량하고 관계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스탁 시장은 계속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분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구나. 과거의 패턴만 가지고 이해하니까 이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눈떨어지 보고, 야 이게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지? 다 증발하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 이 퀸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모두 최악의 타이밍에 약세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뭐 폭발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다시 문을 엽니다. 금리 인하가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권위원회하고 현물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 시장구조 법안을 여러분들 통과시켜 가지고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걸림돌이 크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12만 6천 불까지 오르는 것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올랐습니다. 자본이 돌아오면은 시장에게 굉장히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질문의 요지는, 야 돈이 어디로 갈 거고, 약세론 펼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돈이 어디로 갈 거고,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갈 거고, 이 돈이 어디 뭐 여러분들 다 파묻을 거가, 돈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약세장도 소개해 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돈이 투자처를 찾아갈 건데 그걸 깡그리 작성자는 현 시점을
약세장을 외치 가장 부적절한 타이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점에 임박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사이클은 유동성이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좀 올랐다가 내려간 겁니다. 자본이 다시 돌아오면은 다른 코인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거리는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여러 번 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돈이 저렇게 많이 풀리는데 미국 돈은 아직 본격적으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곧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그냥 가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들 안타까워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네요. 또 한 번 더. 두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야기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한 번 말고 두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자본의 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격 전에 포지션을 잡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스토리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르기 전에 사라는 이야기죠. 당신들이 그래프 봐라. 맨정신으로 봐라. 여기서 무슨 약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대기 중이라는 거죠. 정말 돈은 풀리는 것은 그냥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폭발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본격적인 연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이 마치면 자본의 수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심상치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그제 암호화폐 시장하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류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죠? 퍼플리면서 AI 거품론은 어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그런데 제가 정시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유동성이니까 언젠가는 좀 조정이 되겠지만 이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윈터뮤트라는 유명 암호화폐 마크메이커가 경고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재활용된 유동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료가 새 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가. 그죠? 여기 이제 또 다른 퀸튼이라는 분 이야기는 4년 주기로 만들어낸 것은 한 번도 반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짚는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아주 많이 번 젊은 분 같네요.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정확히 같은 시기에 우연히 발생했던 경기 및 유동성 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기 유동성 주기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약세장은 아닌 것 같아요. 돈만큼 힘이 센 게 없는 것 같거든. 돈 양만큼. 그 이름들 몇 년 동안 이 문제만 파가 이런 부자가 된 젊은이인데 페라리를 타네요. 이런 이야기를 unpopular opin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감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유동성이 그때 이런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유동성 자산 문제를 조금 더 제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주 극명하게 다뤄집니다. 10만 원대를 살짝 이런 터치할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리가 한 4-5시간 전에 지금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기꾼들이라고 여러분들 믿는 한 분이 더 그레이트 마티스가 지금 팔아라 사기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위대한 혁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AI가 여러분 익스텐디드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확장된 두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나는 비트코인 약세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로 기술적 분석이나 과거 역사적 패턴 분석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핵심 동원으로 보는 관점은 기술적 분석이나 과거의 4년 주기 패턴에만 의존한 것보다 훨씬 거시적이고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명 매크로 전략가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글로벌 광의 통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상관관계는 0.93입니다. 0.94.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될 때 BTC 가격이 상승한 경향이 매우 짙다는 것을 의미하고 0.94니까 거의 코리레이션 관계가 1에 가깝다는 겁니다. M2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M2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약세론의 한계. 현재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주로 현물 ETF 승인 같은 구조적 수요 변화 때문이고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같은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에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과거 패턴 분석은 현재 가격 움직임만을 놓고 과열이나 하락 전환을 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시 경제적 동인을 무시한 소음에 지나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야 이게 돈이 풀리는데 앞으로 보면 돈이 어디로 가냐 약세론자 이야기대로 하면은 돈이 다 정발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돈이 어떻게 정발되냐 돈이 정발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 유동성 파트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으로 자본이 빠르게 이동하는데 암호화폐는 이 경로의 끝에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쉬운 유동성 유입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풀리는 유동성이 기관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해 비트코인을 유입되는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AI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과거와 여러분들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BTC를 사야 될 때에 비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속도와 규모로 이런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에 편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도 약세론을 비중 있게 다뤘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입장을 정리해야겠다. 입장을 정리하니까 이게 그냥 내려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려갈 수 돈이 풀리네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야기죠. 돈이 그냥 안방에 여러분들 장롱으로 갈 거냐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상세하고 여러분들 보통 인간보다 훨씬 낫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뭔지
돈이 어떻게 이름 가는 건지.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면 통화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비트코인 시장은 필연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며 확산돼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약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신을 바로 차려 가지고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세에 그냥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자들은 되게 대세에 편성을 많이 하죠. 대세. 대세에 되게 편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방향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소재나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제가 투자자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가라앉을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사하게 기술적 분석해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시답찮게 보이는 겁니다. 매끄러하게 봐라 이야기죠. 돈이 늘어난다 돈이. 이 돈이 어디 갈 거고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고 이 돈이 어디로 갈 거고 이야기죠. 그것만 너희들이 이야기해 봐라. 이 돈이 어디로 이 돈이 지중해로 갈 거냐 대서양으로 갈 거냐. 대서양도 가지 않고 지중해도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럼 어디로 갈 거고 이야기. 주식시장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데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기술적 분석이나 과거 사이클보다도 글로벌 유동성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BTC 가격과 글로벌 MT의 상관관계는 장기적으로 0.94에 달합니다. 거의 1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풀리면 오른다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유동성주입은 BTC 가격 상승과 강한 상관을 보이지만 효과는 60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미 연준과 중국의 동시 유동성 주입은 과거에 BTC 랠리를 유발했습니다. 따라서 풀린 유동성은 ETF 유입과 기관 수요 등으로 BTC 시장에 상당 부분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12월 1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QT가 종료된 이후에 양적 완화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것은 버블 유발 위험이 있지만 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경기가 무진장 안 좋아진 겁니다. 여기다 이런 실업 상황이 상당히 악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출 겁니다. 그 대신 인플레는 좀 감안하겠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성장주의자죠. 엊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저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죽었으니까 좀 부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구나. 그렇게 봤거든요. 예. 4년 사이클이나 기술적 분석은 유동성 부족 시에만 작동했고 지금처럼 확장 중에는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건 뭐 기술적 분석을 몇 년씩 한 사람들은 폼은 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유동성 폭풍인데 완전히 또 다른 시각으로 한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iquidity incoming. 페라리 타는 젊은 분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곧 1조 달러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19 경기 부양책 시대에만 볼 수 있던 수준입니다. 이 TGA 미 재무부의 현금 잔고 축적은 시중에 달러를 빨아들인 겁니다. 유동성을 흡수한 겁니다. 정부 셧다운이 중지가 되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감소하게 되고 시중에 풀리게 될 겁니다. 유동성을 다시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12월에 양적 긴축 종료가 되어집니다. 여기다가 경기가 예상보다 여러분들 냉각되고 고용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파격적으로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향하는 유동성 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를 가장 먼저 착용할 것입니다. 설득이 되죠. 이 젊은 분은 완전히 다르게 미국 재무부 현금 잔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아들인 돈을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풀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TGA는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에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의 당자 계좌인데 현재 TGA 잔고가 1조 달러 가까이 쏟았는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면 이 돈이 TGA에 쌓이는데 이건 시중은행 시스템에서 현금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고 유동성 감소입니다. 이 사람은 정부 셧다운이 끝나거나 재정 지출이 증가되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당자 계정에 현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과 꼭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도 완화가 되고 재무부의 당자 계좌에 여러분들 돈도 풀릴 것이고 다행은 아니지만 시중의 경기 상황은 안 좋고 실업 이런 수준은 상당히 악화되고 대통령 계속 금리 낮춰라 아우성을 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요인 외에 QT 종료, TGA 잔고 감소, 파격적인 금리 인하, 막대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고 이자율이 낮은 안전자산으로부터 위험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렇게 보는데 꼭 맞아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약세론을 그동안 몇 명 소개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다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이 젊은 분 이야기 보고 밑에 항상 제가 읽어보거든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독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독자들이 여기 주장을 보고 RP님입니다. 유동성이 다시 밀려 들어올 때 위험자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뭐 욕하고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AVNT님입니다. 와우 아저씨 지금 정부의 대지 저금통이 엄청나게 가득 차서 거의 1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크게 민주공화당이 싸우고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저금통은 계속 채워지고만 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싸움을 멈추면 아마도 추수감사절 이후겠죠. 그들은 저금통을 박살낼 것이고 그 모든 달러는 마치 피냐타에 쏟아지는 사탕처럼 세상을 쏟아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쓰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연준이 12월 1일부터 돈을 빨아들이는 것을 중단할 겁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 최대 한 달이죠. 한 달에 450억 불 정도 풀리는 거죠. 거대한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탕이 쏟아지고 진공청소기에 멈추면은 비트코인과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달러를 향할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주 흥미해질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이야기입니까? 서프님은 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캔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따라가지 않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게 별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 유동성 흐름을 봅니다. 다른 좋은 신호는 얼마 전에 설명했던 영래포 장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연준이 은밀하게 시중에 유동성을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오늘 예. 이제 이렇게 약세장이 모두가 다 약세장을 외치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미국의 기술주 가격이 빠지고 하면은 야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예. 이런 거 여러분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의견을 드려야겠다.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패턴 분석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이나 패턴 분석은 대부분 과거 역사를 가지고 분석하죠. 과거 역사를 갖고 분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나 미국의 기술주와 같은 그런 위험 자산들은 결정적인 변수를 우선순위를 매기면은 가장 결정적 변수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중에 통화가 얼마나 공급되느냐 그것만큼 여러분들 설명력이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시작도 안 됐다 이야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중에 실업난이 증가하는 문제가 가장 본인이 힘들어할 것 같거든요. 이 금리를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출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정책 초점이 다 우호적인 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 아들들이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익을 준다기보다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100% 올리겠다고 여러분들 하는 바람에 그냥 100몇십억 정도가 청산돼 가지고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그냥 리퀴데이션 청산해서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확 꺾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엮으셔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하면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have your own view 자기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지. 저는 연말까지 많이 남았고 뭐 공 박사님 방송 보고 투자해 가지고 뭐 10몇 프로 빠졌는데 뭐 이렇게 툴툴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고 약세장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제 판단은. 왜? 유동성 때문에. 그죠?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잘 결정하시고 그다음 오늘 방송 내용은 뭐 투자 조언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내리시는데 기초 소재나 기초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